2부를 시작해 볼까요? 아, 네. 이부를 시작해 볼까요? 조금 흥겹게. 아, 네. 저희가 저번 회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이 3빌보드 아웃사이드 에빙 미주리에 대해서. 네네네. 그리고 이 영화를 처음 본 이후로 무려 4번 관람하신 아, 네네. 펭귄맨님이 아주 즐겁게 본 영화고, 저도 재밌게 봤고, 마틴 맥도나의 그 주주이시잖아요. 마틴 맥도나를 키우셨잖아요. 아, 그쵸. 마틴 맥도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뿌듯하게, 보면서, 예, 그쵸. 뿌듯하게 지켜봐 왔죠. 첫 영화가 나왔을 때부터. 그쵸. 아, 얘는 뭐가 될 놈이다. 얘는 가능성이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틴 맥도나, 일단 3빌보드 에빙 아웃사이드 미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얘기도 한 팟캐스트에서 한 3번, 4번 한 것 같은데, 베니스에서 일단 각본상을 타고, 맞아요. 토론토와 토렌트. 토렌트 관객상 좋다. 어쨌든 그 성향이 궁금하긴 하네요. 네, 어쨌든 토론토와 산세바스티안 필름 페스티벌에서 관객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지난주에 시리어스맨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우리가 코엔 형제 얘기도 하고 시리어스맨도 다뤘는데 이 프란시스 맥더먼드가 조엘 코엔의 부인이시죠. 그렇죠. 블러드 심플부터 쭉 함께한. 예, 예. 그래서 뭐 우연일 수도 있고 저희의 편향된 취향일 수도 있는데 뭔가 계속 어쨌든 간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죠. 작품 선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네요. 뭐 일단 그거랑 상관없이 또 조엘 코엔한테 감사해야 되는 게 그 마틴 맥도는 애초에 프란시스 맥도먼드를 염두에 두고 이 시나리오를 썼다고 해요. 근데- 탁월한 선택이네요. 네, 그렇죠. 뭐 그 인터뷰라든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사실 그 Q&A도 직접 봤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맥도나. 그 얘기도 사실 저번 주에 조금 했었죠. 그랬나요? 어쨌든 제가 어디서 그래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프란시스 맥도먼드를 염두에 두고 썼고 근데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나이 때문에 약간 걸렸다고 해요. 원래는 더 젊게 설정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 나이랑 뭔가 캐릭터랑 약간 더 젊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이게 교외 지역이니까 이 정도 나이에 딸이 있으려면 뭐 어느 정도 이런 게 있었을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망설이고 하지만 있었는데 사람이 고생을 하면 외적으로 확 늙어버리는 게 있을 수 있죠. 네, 아무튼 네, 되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근데 우리 이제 어제도 흰머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쵸. 흰머리 요즘 많이 나신다고. 이렇게 제 머리를 바라보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차피 더 많을 것 같고요. 그건 맞죠. 그래서 고민을 했다. 예,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조엘 코엔이 그냥 하라고 그 밀어붙였다고. 역시 대단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네, 이제 사실상 조엘 코엔이 지분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더 기분이 좋네요. 네. 기분 되게 좋으신가 봐요. 이러다가 완전 너무 좋은데 지금. 좀 뜨겠는데 잘하면은. 네. 마틴 맥도나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그냥 뭐 사소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맥도나의 형도 이제 작가이자 감독이에요. 그래가지고 영화. 예. 연출한 작품을 보면은 더 가드, 캘버리, 온 에브리원 이런 세 작품을 똑같이 찍었어요. 영국에서 활동을 하나요? 예, 그렇겠죠. 근데 뭐 사실 저는 다 모르는 작품이라 가지고 퀄리티는 잘 모르겠고 생각보다 진짜 영국 작품이 잘 해외에 잘 소개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개봉한 작품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 사람 영화도. 그래서 어쨌든 나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고 영화제에서 스크리닝 했던 기록도 살짝 봤더니 뭐 세 작품 다 베를린에서 틀었어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이게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꽤 괜찮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배우가 약간 겹치기도 해가지고 그 인브루지스에 보면은 킬러 중에 콜린 페럴 말고 나오는 킬러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출연한 영화도 있고 하고. 그분 해리포터의 매드아이 무디 교수로. 매드아이 모디 교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죠? 매드아이 모디는? 아무튼 예, 네. 뭐 모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틴 맥도나가 이분 영화 중에 한 편에는 뭐 기획 같은 걸로 크레딧도 올라가 있고 해가지고 서로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호엘 들고. 형제가 생각나네요. 네. 근데 뭐 이 양반들은 서로 따로 어쨌든 일을 일을 하는 사람이죠. 마틴 맥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연극 각본가로 더 유명했던 사람이고 사실 되게 연극 각본가로 되게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필로맨이라는 공연이 나름 호평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최민식 씨가 연극대에 서서 연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나름 연극계에서 어쨌든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했고 사실 필로우맨 같은 경우도 그 맥도나의 냄새가 많이 나죠. 뭐 다 마찬가지지만 필로우맨 내용은 그거거든요. 그 아동들을 살인한 살인 사건이 나가지고 두 형제가 이제 붙잡혀 왔는데 동생이 이제 소설가인가 그래요. 그 동생이 쓴 소설의 유사성과 사건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제 형사들이 취조하면서 이 형제들과 이 형제 부모들의 관계 이러면서 백스토리가 뭐 밝혀지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사실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고 그 외에 그 전에 찍었던 작품을 생각해보면 단편으로 식스슈터라는 단편이 있고 이거는 그냥 식스슈터라고 검색하시면은 그 비밀번호 유튜브로 다 보실 수 있어요. 매드아이? 매드아이 무디? 그분이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단편인데 아내를 잃고 기차에 탄 상태에서 연쇄살인마를 만나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 얘기 자체가 좀 스포일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는 항상 스포일러를 하는 맞아요. 뒤늦은 경고를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엔 킬러들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인브루지스도 찍었고 세븐 사이코패스를 찍었고 이제 세 번째 장편 영화로 쓰리 빌보드 아웃사이드 에빙 미주리가 이제 공개가 됐죠. 맞습니다. 네. 주거리를 들어볼까요? 이 이야기는 미국의 중부에 있는 미주리주의 에빙이라는 만들어진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고 있고 주인공이 딸 안젤라를 강간 살인범에게 잃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범인을 찾아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7개월이 넘도록 어쨌든 경찰로부터 별다른 소식을 못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겸 해서 이제 집 근처에 버려져 있던 5개 광고판을 사들여서 그 3개의 광고판에다가 딸이 죽은 상황과 그리고 아직도 아무 체포된 사람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그 경찰서장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남기죠. 그쵸. 비난하는데 비난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컨텍스트로 보면은 비난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조그마한 도시가 서로 너무 이제 서로 잘 아는 그런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 경찰서장이 또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고 그래서 공개 저격을 하는 이 광고판 자체가 환영받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이 찾아와서 설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그런 식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나 이 공개 저격을 당한 밀로비 서장 같은 경우에 암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정 같은 것도 그쵸. 있고 이 밀드레드라는 이 주인공을 굉장히 지독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죠. 근데 이제 밀로비 서장이 자신의 병세가 심각해지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자살을 선택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고통받는 시간을 줄이고자 자살을 선택을 하고 떠나면서 어쨌든 밀드레드에게 범인을 못 잡고 떠나서 미안하다. 근데 꼭 잡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광고비를 대신 내주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밀로비를 무척 따랐던 이 부하 딕슨이라는 사람은 네. 이 밀로비가 자살한 게 이 광고판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화풀이를 하고 그 광고회사 직원에게 그 광고판에 판매를 했던 광고회사 직원에게 화풀이를 하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해고를 당하죠. 부당하게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이 광고판이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밀드레드는 이게 어쨌든 자기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이거나 딕슨의 짓일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어쨌든 경찰 그거의 모든 상징으로 어쨌든 에빙 경찰서에다가 불을 지르는 방화 테러를 하죠.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은 뭐라고 해야지? 물러서지 않아. 네. 밀로비랑 정반대에 애초에 평판이 마을에서 안 좋았을 것 같은. 그렇죠. 네. 입이 굉장히 걸고 불을 지를 때 나름 어쨌든 거기 안에 인명피해가 없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불행하게 딕슨이 그 건물 안에 있었고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화가 밀드레드가 울리는 소리를 못 들었죠. 네네네. 근데 전화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약간 진동처럼. 아무튼 그 경찰서 안에 전화를 못 듣고 딕슨은 불이 붙은 건물 안에 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결국 큰 화상을 입으면서 탈출을 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딕스는 그때 이제 경찰서 안에서 윌로비 서장이 자기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를 읽으면서 사람이 좀 감화가 돼가지고 이제 해고 당하긴 했지만 그 밀드레드의 딸을 죽인 범인을 찾으려고 뭐 노력을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굉장히 얻어 걸리는 우연으로 바에서 우연히 어떤 강간범이 막 자기 이 행실을 막 이렇게 막 친구에게 막 뭐라 해야 되지 자랑 허세를 부리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래서 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싸움을 걸어서 이 사람의 DNA를 얻어내고 그걸로 뭔가 어쨌든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밀드레드에게 나름의 용서를 구하는 제스처를 취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남자가 범인이 아니었고 그래서 밀드레드가 큰 실망을 하죠. 근데 딕슨이 그래도 그 사람은 강간을 한 게 분명하다. 걔가 얘기하는 톤은 거짓말이나 허세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한테 벌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차를 타고 그 남자가 살고 있는 아이다호 주로 내려가는데 뭐 내려가면서 너 이거 잘하는 짓인 것 같니? 근데 둘 다 확신이 없죠. 그러면서 가는 길에 결정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일단은 맥도날드는 너무 재밌어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재밌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별 생각 없이 봐도 너무 재밌고 약간 의심이 드는 경우도 저는 많이 있는데 왜냐면은 인물들의 대사 같은 게 물론 그 캐릭터에 맞게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세 없는 농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캐릭터랑 정말 맞긴 한가라는 의심이 저는 사실 좀 들긴 하거든요. 이 사람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 잘 짜여져 있어서 그쵸. 너무 잘 짜여져 있는 느낌이 네, 들죠. 네. 저는 사실 오늘 아까 여기 오기 전에 킬러들의 도시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킬러들의 도시를 보면서 더더욱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건 더욱더 완결돼 있어서 뭐가 하나가 언급되면 그게 꼭 나중에 또 나오고 그래서 보는 내내 그게 재미는 있는데 가끔씩 이게 너무나 짜여진 세계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뭐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게 이야기일 뿐이라는 코멘트 자체가 영화에 사실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그 작가가 이야기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것도 결과물에 따라서 되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방법론으로서 하나니까요. 체홉의 말이 생각나게 하는 최욱이 뭐라고 했나요? 그 일막의 권총이 나왔으면은 마지막에 쏴야 된다고. 그렇구나. 네. 여기 계시죠. 손을 모으고 계시네요. 네, 왜냐면 지금 톨스토이 앞에 있어가지고. 다소곳하게. 네, 톨스토이 앞에 있어서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 사진이죠. 톨스토이는 왜 가리셨어요? 네? 제 월페이퍼가 톨스토이랑 체홉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체홉이 톨스토이를 방문해가지고. 눈도 못 마주치고 손을 다소곳하게 모으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항상 화면을 반반 나눠서 쓰는데 그래서 항상 한 명은 가려 놓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저는 네. 영화 얘기를 하면 저는 오프닝 시퀀스가 너무 좋았어요. 짧은데 되게 짧잖아요 생각보다. 네. 그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그쵸. 쌓여있는 들판에 그 인적도 없고 밀드레드가 그 광고판에 눈독을 들이기 전에 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부서지고 막 칠이 벗겨진 채로 버려져 있는 광고판 세 개가 이렇게 멀찍이 떡떡떡 떨어져 있는데 그게 만드는 무드가 되게 있죠. 호연스러웠어요. 이게 신에게 버려진 인간들의 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시리어스맨 하면서 3빌보드 추천하신 것도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좀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중간에 그런 대사 나오지 않아요? 그 밀드레드가 광고판이 마치 딸의 무덤이라도 되느냐 거기다 항상 그쵸. 꽃을 갖다 놓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사슴을 발견을 해가지고 사슴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때 어쨌든 뭐 이게 인간들이 서로에게 어떤 짓을 하건 어쨌든 네, 신경 맞아요. 쓰지 않는 거냐라는 대사를 네. 하는데 그게 그 세 개가 굉장히 그 이미지 안에 탁 들어가 있어서 이 이야기가 어떤 무드가 될지도 알려주고 있고 그냥 그 세계를 소개해주는 샷이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되게 쓸쓸하고 네. 무섭고 그런 샷이어서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오프닝을 비슷한 맥락에서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그 사슴이랑 만나기 전에 그 안개가 잠깐 나와요. 그 앞인가 뒤인가에 그냥 인서트 컷처럼 장면과 장면 사이에 네. 잠깐 한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물들이 항상 있을 때는 안개가 다 거치고 완전 쨍쨍한 맞아요. 공간, 동화 같은 공간들이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아티피셜한 공간인데 막 연두색 막 너무 예쁘고 네, 근데 그
처음에 오프닝이 그렇고 그 다음에 사슴 전인가 후에 짧게 그 안개가 껴있는 숲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슴 훈 것 같아요. 네. 그 딕슨이 찾아온 직후인가 직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 세상에서 인간들이 나름 열심히 뭔가 살아보려고 규칙을 막 만드는 거예요. 경찰서도 짓고 뭐 그쵸. 교회도 짓고 막 자기들끼리 이 어떤 아웅다웅. 규칙들을 네. 열심히 막 꾸려보는데 너무나 많은 흠결이 있고 그것으로 그게 항상 좋은 결과로 나아가지는 않는 것처럼 네. 그게 굉장히 괴로운 조건을 들여다보는 샷인 것 같아서 저는 오프닝부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코엔 형제랑 유사한 구석이 결국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의도했던 결과대로 표출되는 게 아니라 사건을 계속해서 맞아요. 진짜 자동차의 핸들을 확 꺾듯이 계속해서 막 이리 좌우로 꺾이는 그 자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에서 확실히 유사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 영화에 대한 이제 가장 첫 번째 인상은 어쨌든 간에 이 영화가 서부 영화다라는 생각이 일단 제일 강렬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생각은 음악에서 사실 가장 큰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음악이 되게 약간 컨트리 음악 같은 거 나오는. 그쵸. 컨트리 음악 같은 게 나오면서 이 컨트리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뭐 음악의 장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웨스턴을 연상시키는 음악이 중간중간에 사용되는데 그 사용 자체가 이 주인공이 세상을 향해서 전투를 시작할 때 이제 마을을 찾아가면서 그 전투를 시작할 때 사용되고 그래서 처음에 사용되는 게 이제 광고회사 찾아갈 때 막 음악 들리면서 광고회사 문 열고 되게 걸어 당당하게 들어가고. 걸어 들어가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될 때가 이제 경찰서 다시 찾아갈 때 근데 그 경찰서에 불 지르러 찾아갈 때. 아니 불 지를 때 말고 저기 딕슨한테 퍽헤드라고 부르면서 네. 친구가 체포돼가지고 네. 찾아갈 그때 때. 여는 걸 보면은 마을 자체도 웨스턴에 나온 마을처럼 이 작은 마을 우리나라로 그 치면 오래된 느낌. 시내 느낌이고 네. 읍내 느낌이고 그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요즘은 잘 없는 문이잖아요. 첫 번째 문 말고 그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이렇게 뭔가 화장실 문. 네, 화장실 문처럼 중앙만 맞아요. 해서 그 웨스턴에서 바 같은 거 네. 들어갈 때 항상 그런 문 통과. 그 의미 없는 문 그거 통과하는데 그런 음악이랑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 인물이 입고 있는 옷도 뭐 카우보이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지 않지만 사실 옷차림도 약간 전투복 같기도 하고 카우보이 옷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 두건 같은 것도 그렇고 결국엔 아까 줄거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 인물이 마을 전체와 싸운다는 점에서 외로운 싸움이죠. 예. 뭐 이야기 측면에서도 이게 이 마을의 정의는 이제 땅에 떨어졌고 주인공이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전 그래서 정비공 옷 같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고쳐보겠다. 네네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웨스턴을 되게 차용하고 있다. 웨스턴의 분위기를 차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었고 그 웨스턴의 주인공이 여성인 것도 사실은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웨스턴의 많은 변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여성을 주인공을 물론 있긴 있지만 뭐 자니 기타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쵸. 네, 존 크로포드. 그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딴 얘기지만 존 크로포드 하니까 생각나는데 밀드레드 피어스가 생각나는 이름이잖아요. 아닌가요? 전 밀드레드 피어스가 누군지 몰라요. 밀드레드 피어스가 50 몇 년도 영화인데 그 존 크로포드가 밀드레드 역할을 하고 그게 딸이 저지른 살인을 자기가 뒤집어 쓴 엄마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모성의 상징 같은 이름이기는 해요. 근데 약간 그 재밌는 게 밀드레드 피어스 안에서도 밀드레드가 굉장히 이혼을 한 이후에 딸을 키우는데 비즈니스 우먼으로 엄청 크게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약간 그 당시로서는 좀 드문 엄마 캐릭터였거든요. 그런 면이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네. 그 이름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는 이 밀드레드라는 이름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이 밀드레드와 윌로비가 맺는 관계가 어쨌든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그 광고 중개업자 이름이 레드웰비예요. 맞아요. 그래서 밀드 레드 윌로비. 아 귀엽네요. 네. 아 그리고 그 레드윌비 같은 경우는 그 뭐냐 그 개그 소재로도 쓰이잖아요. 네, 그 네, 네. 딕슨이 사실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이고 또 네. 호모포비아적인 네. 굉장히 뭔가 편견에 사로잡힌 그 소도시의 백인 남성 그런 느낌으로 등장하는데 그래서 막 레드윌비 얘기를 하면서 막 공산주의냐 막 이런 얘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약간 너 호모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쿠바에서 호모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냐 막 이런 이상한 농담도 하고 네네 미친놈이죠. 그쵸. 네. 아 딕슨 아무튼 이름 얘기 잠깐 했었고 웨스턴의 여성 주인공 네. 아 그냥 그런 느낌이 나는 영화라서 되게 재미있다. 저 확실히 드물긴 하네요 웨스턴에. 진짜 그 이 엄마 캐릭터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네. 이 좀 보기 드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음. 어떤 뭐 산전수전 다 겪었고 뭐 자식을 위해서 뭐든 불사하는 엄마는 좀 흔한데 근데 그 엄마가 진짜 너무 심하게 입이 걸고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뭐 아들한테 이제 막 시리얼 던지고 그렇죠. 뭐 그런 터프면이 있고 근데 그 안에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죄책감과 끊임없이 화해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물이고 또 그 안에 그냥 인간적인으로 여린 부분도 있고 네. 특히 그 취조실에서 이제 윌로비가 피를 토했을 때 그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적대적이다가 정말 한순간에 그 모성을 확 드러내면서 그 어떤 그 윌로비를 걱정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이 프란시스 맥도만드의 연기가 너무나 뛰어나지만 그 부분을 보면서 이 캐릭터의 어떤 다양한 면이 한 번에 탁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울컥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볼 때마다 울컥했어요. 두 번 봤지만 저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서도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 강인하고 뭐 그런 부분은 또 본받을 만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인간적인 욕망이나 그게 결코 좋은 모습은 그쵸. 아니죠. 사실 따져보면은. 자기도 뭔가 정의가 아닌 거죠. 어떤 그쵸, 면에서. 그쵸. 그런 흠결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캐릭터라서 되게 재밌었고 그게 또 이제 너무 적합한 배우를 만나서 더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마지막에 우정이 생기는 딕슨이나 밀드레드나 둘 다 문제 많은 그쵸. 사람이죠. 문제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결국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화죠. 저는 이제 또 빌보드를 읽는 순서가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3 빌보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보는 순서가 정반대잖아요. 그쵸. 문장 우리가 순서에. 딕슨을 통해서 보게 되죠. 네네네. 딕슨이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네네네. 처음에는 How come Chief Willoughby 해가지고 뭐 어째서냐 윌로비야. 그런 다음에 스틸 로레스트 아직도 안 잡았어? 그 다음에 레이 와일다잉 해가지고 뭐 죽으면서 강간당했다고. 네, 그 순서가 뒤집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단순히 뭐 드라마적으로도 도대체 무슨 일일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해서 하는. 무슨 문장이 써 있을까라고 궁금해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관객이 이 딕슨을 통해서 확인하기 전에도요.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이 역으로 가는 게 재밌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첫 번째로는 그 안개 장면하고 타이틀 뜨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 이 맥도먼드가 빌보드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도 재밌죠. 이 빌보드 어쨌든 버려진 거기도 하고 뭐랄까 잊혀져가는 그 굳건하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존재처럼 취급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심지어 그 광고 대행사는 있는지도 모르죠. 자기네 프로퍼티인지도 모르죠. 네. 어느 길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빌보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빌보드쯤에 차를 세웠다가
후진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후진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뭐 그 내용을 볼 건 아니니까. 네네네네. 무슨 내용이 언제든지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물론 뭐 굳이 우리가 보자면은 기저귀 광고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애기 얼굴이 이렇게 네. 반만 남아있고. 네. 물론 또 자식을 생각하는 면이 없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사실 그거는 부차적인 연출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이야기상으로는 사실 후진을 할 필요가 없는데 후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딕슨도 어쨌든 이걸 거꾸로, 그래서 이 역행하는 순서가 뒤집혀 있단 말이죠. 이 문장 자체는. 이 영화 안에서 우리가 사실 그걸 정면으로 읽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장면인가? 두 장면인가 있는데. 그리고 많은 샷에서 빌보드는 뒷면만 보여주죠. 사실. 네네. 그래서 이 설치한 이후에도 보통 읽을 때는 마을로 가면서 그 뒤를 통해서 보게 돼요. 돌아오면서 빌보드를 볼 때는 사실 탈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뭐랄까 그냥 뒤를 보는 행위 자체랑 사실 되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여기 담겨 있고, 동시에 이 빌보드 자체가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건 마을 쪽이고, 그래서 이 마을을 떠날 때만 이 빌보드를 사실 읽고, 사실 마을 사람들이 읽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면 밀드리드의 집은 그 바깥에 마을 외곽에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정말 보는 사람은 밀드리드 자신인 거죠. 자신이 있지 않기 집에 위해서. 올 때마다. 네, 자신이 출퇴근하면서 집에 올 때마다 결국에는 보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 자신의 딸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있는 거고, 동시에 그런 면에서 이게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 같은 거기도 하고, 씬 자체가 있잖아요. 아들이랑 대화하는 씬이 있잖아요. 집에서 돌아오면서 아들이 왜 매일 자기는 있고 싶은데 매일 다시 리마인드를 받아야 되냐 이러면서 화를 내죠. 네네네. 그런 장면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그녀를 기억하는 걸 멈추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써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되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면은 이 영화가 좋은 점, 제가 너무 좋았던 점은, 그래서 이 여자가 단순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행동주의자인 건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그 사슴 장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씬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에서도 나는 윤혜를 믿지 않는다고. 네가 딸일 리가 없지. 너는 예쁘긴 하지만 딸은 아니야. 내 딸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기자 예고편에도 있는 장면인데 기자가 그 윌로비의 죽음으로써 이게 이 이야기가 불탄 그 광고판 앞에서 방송할 때 얘기. 아니요 윌로비가 죽은 다음에 방송으로 뉴스에서 방송에서 뉴스에서 이제 윌로비가 죽음으로써 이 뭐 스트레인지 사가라고 하나 그 이 마을에 기이한 사건이 종결을 짓게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할 때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지나갈 때. 그 앞에서 방송할 때. 그쵸. 그쵸.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 차에서 차 문을 내리고, 근데 사실 그것도 재밌는 게 그 차선이 바뀌어 있잖아요. 차선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인터뷰할 때는 좌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얘네가 이번에 우측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던 차선을 바꿔서 차로를 역행하면서 그 여자한테 말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는 되게 이제 시작이라고. 왜 그쵸? 그것도 그거를 넣어라 그쵸. 이런 데는 It's just fucking start. Why don't you put that in your fucking misery? Good morning. 네, 그래서 이제 씨발 이제 시작일 뿐이야 라고 하는 면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이 여자가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추억하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결심하는 현실적인 인식, 그런 투쟁에 대한 인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깊게 깔려 있어가지고 보통 영화가 감정이랑 행동 사이를 많이 오고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떠한 감정씬이 있고 그 감정에 의해서 행동이 촉발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영화는 물론 이 영화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감정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리고 계속해서 행동을 하는 이중주 같은 면이 있는 거죠. 이 영화에는 그 끊임없이 나오는 대사들과 행동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되게 2차선 도로처럼 계속 같이 가는, 그래서 그 주고받는 핑퐁의 게임이 아닌 그런 면에서 약간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또 더 생각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자기도 회의를 느낄 만한 부분이 중간중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거기에 회의에 사로잡혀서 고민하거나 하지 않는 굴복하지 캐릭터가 않죠. 맞아요. 불에 탔을 때도 누워서 이 새끼들 어떻게 조져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정말 대단한 그런 면에서
그냥 덧붙이는 얘기인데 이 그 윌로비가 자살하기 전에 그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그 아내랑 그 성기에 관한 농담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오스카 와일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오스카 와일드의 격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오스카 와일드가 뭐라고 했냐면은 고통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수단이다. 왜냐면은 고통만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말 자체가 되게 이 영화랑 되게 어울리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모든 주요 인물들이 고통을 겪고 근데 그 고통이 그래도 뭔가 언젠가 끝이 난다고 믿는다면 그게 끝나는 순간은 남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의 고통을 목격하는 순간에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뭔가 웃기긴 한데 저는 그 씬이 그냥 너무 좋아요. 그 윌비가 이번에 있잖아요. 딕슨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딕슨이 막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윌비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그쵸. 거 아니에요. 화도 나고. 근데 얘도 너무 안 됐고 지금 막 울면서 막 화상당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때 그 윌비가 오렌지 주스를 건네주는 장면이 되게 부끄럽지만 굉장히 눈물이 나는 그런 맞아요. 그 사실은 그게 정말 맥도나의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얘기로 들으면 너무 싸구려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싸구려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맥도나 영화는. 너무나 당연한 기결 같고 네. 아, 맞습니다 하는 그런 느낌? 네. 네. 저는 진짜 그게 정말 마법 같고 이게 진짜 연출의 힘이랄까?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스크립트도 너무나 잘 써져 있지만 연출적인 힘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인브루지스를 보셨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여기서 또 얘기했구나. 제가 인브루지스 마지막 장면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했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도 그렇네요. 그것도 사실 1막에 나왔던 거를 3막에서 해결하는 그 처음에 인브루지스 처음에 보면은 그 지옥에 관련된 종말에 관련된 그림을 보는데 그게 결국에 총 맞고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 그림이 현실로 재현되잖아요. 인브루지스의 마지막 장면에. 맞아요. 그 그림 안에 이제 절단된 신체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다른 킬러의 몸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근데 또 그 잘 짜여져 있는 것 중에 이 쓰리 빌보드는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밀드레드 가게에 찾아온 수상한 남성. 네네.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사람 얼굴 봤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수상하잖아요. 네. 누가 봐도 안젤라를 죽인 범인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딕슨이 사실 이게 아무리 뭔가 너무 우연에 기댄 장면이긴 하지만 딕슨이 범인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 그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관객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닌 게 밝혀지는 순간에 그래 우연적인 장치를 써서 막 잘 해결됐어 이게 아니라서 너무 좋은 거 하나랑 밀드레드랑 같이 똑같이 뭔가 허탈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기가 막힌 트릭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못되게 생겼잖아요, 일단. 그래서 나는 제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쉽게 벌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참 재밌었어요. 보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기에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런 장치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게 이게 뭐랄까 예상을 빗나가게 조절하는 연출을 사실 워낙 많이 써요. 예를 들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름 뭐죠? 딕슨? 딕슨 말고 제임스. 그 제임스랑 레스토랑에서 밥 먹다가 떠나가고 와인병 집어가지고 그쵸. 그 전 남편에게 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알게 된 사실이 전 남편이 사실은 빌보드에 불을 질렀구나. 그래서 이게 힘을 딱 줘가지고 와인병을 집는 순간 이제 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런 예상은 어김없이 그냥 핸들을 확 틀어버려요. 맥도날드는. 맞아요. 그래서 때리지도 않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좀 느슨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불을 지른 사람이 딕슨이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그 전 장면에 보면 그쵸, 딕슨이 뭐 술 어디 가는지 잘 얘기 안 하고 집을 나가는데 그 다음 장면에 이제 밀드레드 네. 집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불이 질려져 있고 그 다음날 이제 딕슨의 엄마가 그 광고판 얘기를 했을 때 딕슨이 되게 심드렁한 척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실제로 놀라지도 심드렁했던 않고.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또 딕슨이 성급한 행동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성급하니까 걔는 성급하니까. 성급한 캐릭터니까. 근데 그런 면이 재밌는 거죠. 그런 순서 배열 같은 것도 너무 진짜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관객을 감정적으로 동하게 하는 것도 딕슨이 저렇게 고생해가지고 DNA를 얻었으면은 울지 마. 맞아. 그렇게 고생해서 얻었는데 적어도 다른 범행의 범죄자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럴 일만의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죠. 네네 그런 점도 너무 흥미롭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미국 사회에서 되게 애국자라고 칭송할 만한 캐릭터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실제 사람이 어떻건 간에. 네. 아 방금 생각났던 게 닉슨이 그 범인이 아니라고 밝혀지고 난 다음에 총을 가지고 그 껴안잖아요. 맞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탄식하고 막. 네, 자살하는 줄 알고 밀로비처럼 그쵸. 그런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장면에서 이어질 때 이제 전화 걸 때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뭐 그런 장면은 아닌데 이 사람이 대사도 그래서 잘 쓰지만 사실은 대사를 잘 쓰는 거에서 가려져서 보이는 게 인물의 액팅 디테일도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조진 행동도 사실 그러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 딕슨이 이제 아 이거 범인 아닌 것 같다라고 전화 이제 총 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밀드레드가 분명히 멋있는 대사를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그럴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수화기 내려놓고 이렇게 가슴을 치나 밀드레드가 근데 그 소리가 울리는 그 베이스도 너무 좋고 그 극장 안에서 뭐 훌륭합니다. 오랜만에 되게 논스톱 극찬 하는 에피소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빌보드 얘기를 약간 더 이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그 빌보드가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현존을 보여주는 빌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 영화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 여자가 계속해서 과거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결국에는 무덤 장면이 안 나와요. 사실 이런 영화 보면 무덤 장면 100% 들어가 있는 나와야 되는데. 딸 무덤에 가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무덤을 이제 그 빌보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꽃도 갖다 놓으면서 꾸미고 방향성이 완전 다른 네. 걸로 대치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이 빌보드는 사실상 딸의 죽음에 대한 기억의 부활인 거고 그런 면에서 재밌는 점은 이 빌보드는 부활절날 설치됐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 딕슨이 전화할 때 부활절 저녁을 밀로비가 말하잖아요. 지금 부활절에 나 지금 밥 먹고 갓댐 있는데. 이스턴 디너를 하고 있다고 부활절 지금 저녁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재밌는 게 이거는 제가 약간 확신이 없는데 결국에는 이 빌보드는 두 명의 무덤이 되죠. 아 윌로비와 윌로비가 죽음으로 인해서 윌로비의 무덤도 되고 그쵸. 결국에는 이 빌보드라는 유산을 딕슨과 밀드레드가 나눠 갖게 되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걸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윌로비는 심지어 이름도 새겨져 있잖아요. 네. 거기 그리고 사실 그 윌로비의 이름을 다시 붙일까라고 넣을까 하면서 말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윌로비의 이름으로 보여준 건 윌이죠. 윌. 네. 유언이죠. 네네. 뭐 실제로 윌로비가 돈도 두 번째 달은 돈을 그쵸. 넣었고 그리고 유언으로 남겼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부활절날에 대한 그 설치 그 스케줄 얘기할 때도 그게 뭐 저녁으로도 표현되지만 또 달력 보면서 그 광고업자가 이때쯤일 것 같은데 라고 제가 달력은 제대로 못 봐서 그 날이 정말 부활절인지 아니 모르겠는데 근데 말로도 했었어요. 아 네네. 부활절 때까지는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했더니 퍼펙트 네, 그쵸. 타이밍이라고. 밀드레드가 퍼펙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이건 제가 약간 확신이 없는데 윌로비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그런가? 이 빌보드는 다시 세워져요. 불타고 난 다음에. 그럴 수 있겠다. 물론 이거는 스크립트로 제가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간 명확하게 막 3일째 이렇게 네.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네네. 근데 대충 세보면은 한 3일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첫날은 윌로비가 죽은 날이고 그 다음 날이 불에 타는 날인가요? 그쵸. 경찰서가 불에 타는 날도 있어야 될 거고. 아니죠. 광고판이 먼저 불에 타죠. 그래야지 경찰서. 아니 광고판이 불이 나고
아 헷갈리네. 이건 근데 너무 어려워. 근데 제가 대충 느꼈을 때 한 3일째다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 흐름이 약간 묘한 구성, 그 날짜가 약간 묘하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아 근데 그쵸 그 불에 탄 걸 불에 끄는 거랑 다시 붙이는 거 사이에 좀 시간이 길죠. 왜냐면 그 사이에 경찰서에 불을 질러야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난쟁이랑 친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아니요. 왜 3일 이상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있다는. 아,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꽤 있어요. 그게 제 생각 한 3일 정도인 것 같아요. 영화상에 표현된 게. 뭐 물론 이거 확실히 없지만 어쨌든 제 생각엔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영화에서 사실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종교적인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그 3이라는 숫자를 되게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빌보드도 3개고 메인 등장 주인공도 3명이죠 사실. 그쵸. 딕슨과 윌로비 그리고 메인 밀드레드 그리고 그 윌로비가 남기는 편지도 3장이고 아내에게 밀드레드에게 딕슨에게 예. 그리고 뭐 사실 이거는 제가 약간 더 억지로 밀어붙이면은 등장인물들이 만들어낸 장면 같은 것도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이것도 좀 제가 억지로 밀어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딕스는 윌로비를 잃고 그 밀드레드는 딸을 잃어서 각각 2명씩 둘로 남겨져 있잖아요. 가족 사이에서. 그 둘로 남겨져 있는데 유사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왜냐면 윌로비가 사실 아버지 같은 거잖아요. 딕슨한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서로 이제 셋이 가족이 완성이었는데 한 명씩 잃었는데 이제 다시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사실은 뭐 3명이서 등장이 많은 건 1대1 구도에서 보여지는 심플한 상황, 심플한 관계를 희석시키고 싶어서 맥도날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게 확실히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적어도 어쨌든 타이틀에도 넣었으니까. 네. 그리고 코엔 형제를 떠올리게 하는 구석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약간은 다르긴 한데 코엔 형제에서는 어쨌든 뭔가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선 약간 엉뚱한 복수를 낳는 식으로 네. 이야기가 계속 가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약간 뭐 화풀이니까 당연히 뭐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야 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딕슨이 윌비를 두드려 팬다든지 네 맞아요. 밀드레드가 경찰서에 불을 지른다든지 뭐 아니면 그 아이다호에 사는 그 남자를 죽이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또 그 뭐 작게는 윌로비의 아내 같은 경우도 밀드레드에게 막 화를 내잖아요. 사실은 뭐 밀드레드의 잘못이라고 그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밀드레드의 잘못은 아닌데 네.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뭔가 이 진짜 문제를 향하지 못하고 약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분노가 향하고 그쵸. 네. 그게 페넬로 그 19살짜리 전 남편이 바람났던 그 인턴이 하는 말처럼 분노가 또 더 큰 분노를 부른다고 하는데 네. 약간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게 생기는 거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사실 너무나 이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야기로 봤을 때 좀 유치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사실 선량함에 의해서 좀 부재가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딕슨이 불에 타고 있을 때 딕슨이 막 뭐 놀려 먹었던 난쟁이가 와서 딕슨을 구해준다든지 또 뭐 딕슨이 또 바에서 두드려 맞고 있을 때는 흑인이 어쨌든 뭔가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 딕슨한테 약간 멈추게, 악감정이 있었던 인종차별을 당했던 흑인 주민이 어쨌든 멈추게 해주고 네. 뭐 그런 사소한 선행들이 그 점점 커지려는 분노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밀드레드도 그 와인병을 처음에 지었을 땐 진짜 한 대 치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참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말을 되새기면서. 네. 그 말을 되새긴다기보다는 그 전 남편의 여자친구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멈추잖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전 그 캐릭터 너무 좋아요. 정말 안 해도 될 말 끝까지 하고.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아 싫어. 백 앞에 없어서. 내 앞에서 없으니까. 분노가 분노를 낳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샘 라겔이나 그 딕슨이나 밀드레드가 느끼는 건 다 분노고 그 분노가 어쨌든 간에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게
결국에는 그들을 묶어줬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그 분노가 분노를 낳는다는 말은 맞기도 하지만 이 영화에서 또 부정당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또 하나 나오는 게 밀드레드가 사실은 불지른 게 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딕스는 또 시큰둥하게 너 아니면 누구였겠니? 서로를 용서하고 그 말을 할 타이밍에 대해서도 맥도나가 가지고 되게 재밌게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딕슨이 그 범인 DNA를 얻은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러 그 근에 왔을 때 사실 가는 장면에서 밀드레드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고맙다고 얘기하고 말잖아요. 딕슨도 일어서기 전에 뭔가 말하려다가 말고 그냥 일어서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서로 뭔가 미안하다고 말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면들이 분노가 더 큰 분노를 낳게 하기도 하지만 또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꺾일지 역시나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놀라울 정도로 잘 묶어내고 있고 그리고 그 감정도 너무나 복합적이라서 웃긴 장면과 슬픈 장면 그리고 뭐 분노와 고통 그리고 수긍하는 것이랑 행동하는 것 이런 게 서로 되게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는 같이 작동해서 함께 녹아 들어가 있는 그리고 사실 이 분노 anger begets bigger anger 이 말 자체는 되게 분노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고통이나 분노 같은 게 좀 필수 불가결한 약간 조건? 존재 네. 조건에 가까운 거라서 네. 그게 오히려 되게 얄팍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 오늘 킬러들의 수다 보면 킬러들의 도시를 보면서도 느낀 건데 네. 이 되게 꾸준하게 뭐라 해야 되지? 소수자 차별에 대한 뒷고기를 하잖아요. 그 빌보드에서도 그렇고 이 킬러들의 도시에서도 되게 그런 게 거의 전면에 드러나 있을 정도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레이시즘이나 호모포비아나 뭐 난쟁이를 자꾸 그 미지스로 약간 비하해서 부르고 그리고 뭐 킬러들의 도시 같은 경우는 그 뚱뚱한 사람한테 그 탑 올라가지 말라고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심장마비 걸리잖아요. 그 미국인들. 그런 것도 좀 웃긴.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한 편에 서서 너네 레이시스트들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레이시즘에 대해서 비꼬긴 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좀 되게 일방적으로 교조적으로 다루지 않는 네.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조적으로 다루다기보다는 심지어 그걸로 농담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그리고 그 윌로비가 그런 얘기 중간에 하잖아요. 그 인종차별주의자들 경찰에서 다 쫓아내면 3명밖에 안 남는데 3명 다 호모포비아들일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웃기고 그런 면에서 이게 미주리를 선택했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저는 미주리가 어떤지는 잘 몰라서 약간 뭔가 미국 중부 남부 거기가 주들에 좀,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좀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윌비랑 딕슨이 대화하다가 큐바 얘기할 때도 윌비가 근데 큐바에서는 성소수자들한테 되게 잘해주는 편일 텐데 너 와이오밍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세븐 사이코패스를 추천할 땐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세븐 사이코패스의 그 여성 캐릭터에 대한 대사도 생각이 났죠. 그쵸. 네, 거기서는 되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라 하지? 베트남 그 사이코패스 얘기할 때 나오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콜린 퍼렐이 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여자 캐릭터가 너무 일찍 그냥 다 죽고 소모된다고 얘기하니까 콜린 페럴이 세상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영화 자체 그 영화 자체에서도 여성 캐릭터가 그렇게 소모되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듣는 변명 중에 하나죠. 그런 지적을 했을 때 근데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든 코멘트를 하는 거죠. 이 영화는 세븐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웃기게 바뀌잖아요. 그 예를 들면 어떤 사이코패스가 매춘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매춘부가 되게 야한 란제리를 입고 막 되게 그냥 전형적인 금발의 미녀고 거기서 그냥 이제 뭐 몸만 좀 보여주다가 죽는 뭐 그런 역할을 뭐 폭탄을 두르고 이제 회의장에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역할을 맡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그
거기에 불만을 제기했던 분이 고치잖아요. 네. 결말을. 거치죠. 근데 거기 보면 그 너무 유창하게 막 베트남 어하고 막 갑자기. 예일대 다니고 막 아무튼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막 가르치려고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거의 반대에 선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되게 좀 묘하게 달라. 묘하게 맞아요. 달라요. 그냥 그래서 좀 꼬집고 우리 안에 그런 인식이 있었구나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드는 농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농담으로 삼아서 웃기도 하고 또 웃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 이래도 되나 그쵸, 싶기도 그쵸. 하고 맞아요. 되게 좀 복잡하죠. 그걸 사용을 봐주고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사실 되게 PC함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별로 옳은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재밌었던 게 아까 그 킬러들의 도시 DVD를 껍질을 보는데 껍질에 이제 뭐 평 좋았던 평 같은 거 이렇게 발췌해서 써놓잖아요. 흔히들 네. 마케팅 팀에서 네. 근데 거기에 refreshingly on PC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PC하지 않은데 너무 이게 좋은 신선한 거예요. 신선하기도 하고 언PC하다고 해서 이게 뭔가 되게 오펜시브한 게 아니라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잘 대사를 쓰는 것 같아요. 뭐 우월하는 측면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하나의 마을을 국한된 마을 그 특정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스테레오티피컬한 마을을 다루고 있고 또 킬러들의 도시도 그 마을 자체도 사실 굉장히 뭐랄까 상징적인 도시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식으로 공간을 다루는 점에서도 되게 재밌게 다룬다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이 밀드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을 사실 약간 높이서 내려다보고 있는 인물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 영화에선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나지만 구조로 치면 전형적인 마녀의 구조잖아요. 왜냐면 마을이 있고 그 좀 마을에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딕슨 집도 좀 언덕 위에 있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 딕슨 엄마 캐릭터도 되게 재밌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인종차별주의자 같은 엄마고 맞아요. 아들만 사랑하는 약간 아들 바보 같은 엄마인데 묘하게 뭔가 살아있는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사실 딕슨이 마마보이기 때문에 밀드레드에게 바로 아 맞아. 화를 낼 수 없는 거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딕슨은 나이든 여자에게 여자분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또 본인이 마마보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발끈해가지고 막 말 더듬고 막 억양 막 이상해지고 그 딕슨 캐릭터 너무 재밌죠. 그래서 너무 웃겨요. 네, 맞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 극장의 사운드가 얼마나 괜찮은지 테스트할 수 있는데 무슨 장면이냐 하면은 밀드레드가 그 딕슨한테 따지러 오는 장면이죠. 친구가 어레스트 당해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장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퍽헤드라고 부르니까 퍽헤드라고 부를 때 와시라고 대답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식으로 하우스 오브 카드에 나오는 그분 하우스 오브 카드에 나와요? 그분인가? 그분 그 비서잖아요. 더그 스탬퍼? 진짜? 저거 샘퍼 아니야?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나는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보자. 이거 당연히 내가 틀렸겠지 그럼. 난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TV에 많이 나오긴 했네. 아니구나. 없죠. 없다. 없네. 대박. 나는 또 이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야. 난 똑같이 생겼다고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이후로. 그건 진짜 심각했어. 근데 이건 이건 약간 이해 가요. 이건 약간 닮지 않았어? 살짝 비슷한 느낌이에요. 살짝이야?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하우스 오브 카드 그분은 좀 더 미친 사람 같아요. 아무튼 뭐 배역 때문일 수 있겠지. 저 지금 충격받았어요 또. 아무튼 그분이 와시라고 대답하면 안 되지. 그때 이제 또 마마보이 임을 다 드러내고 다 까발려지고 이제 밀드레드가 나가는데 혼자 땅콩을 던져서 먹으면서 근데 그 입안에 못 넣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딕슨이 almost라고 중얼거리는 대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극장에서는 들리고 어떤 극장에서 안 들리거든요. 2번 다 못 들었어요. 저도 오마에서만 들었던 것 같아요. 역시 이걸. 그래서 딕슨 캐릭터 너무 웃기고 그 윌로비가 죽은 다음에 이어폰 끼고 노래 듣는 장면 있잖아요. 너무 웃겨요 그 장면. 그 장면 너무 웃긴데 그 제가 모마 가서 Q&A 들었을 때 그 노래가 아니에요. 그 거기서 아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샘 라겔이 말하기로는 사실 그때 저 노래를 듣고 있지 않아가지고 사실 되게 지금 비트도 안 맞고 근데 그 안 맞는 게 되게 캐릭터랑 너무 잘 맞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각자 못 맞추고 혼자 즐거운 막. 네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재밌고 왜 아바 노래를 썼냐고 그 Q&A 하시는 분이 물어봤는데 그냥 샘 라겔이 그랬나 맥도날드 그랬나 노래 좋잖아 아바 노래라고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어쨌든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그래도 생각하고 되게 음악이 잘 쓰였어요. 네. 뭔가 적재적소에 음악들이 너무 좋고 마지막에 그 차 타고 가면서 끝날 때 나오는 음악도 너무 좋고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악을 그냥 디스니 듣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그랬을 생각도 것 들고요. 같기도 해요. 네. 본인이 사실 취향이랄 게 없는 그런 남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믹북에 대한 취향은 또 나름 아, 있을 그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취향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약간 코믹북에 그냥 미쳐있는 되게 어린애 같은 구석이 그쵸. 많은 캐릭터라서 그쵸. 덜 큰 애죠, 진짜 정말. 막 책상에 막 쓰레기랑 장난감이랑 막 배지 잃어버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잘렸는데 연기가 다 너무 좋아요. 그 맞아요. 샘 라겔도 그렇고 프란시스 맥도만드도 그렇고 우디 헤럴슨 연기도 너무 좋고 네. 모든 캐릭터들의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뭐 인터뷰는 사실 하나밖에 안 봤는데 그 부분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란시스 맥도먼드랑 샘 라겔이랑 우디 헤럴슨이 미국에서 가장 진실되게 연기하는 세 명의 배우가 있다면 그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마틴 맥도나가 뭐 어느 정도는 뭐 그럴 그건 수 근데 있겠다. 뭐 그건 립서비스겠죠. 그쵸. 근데 저는 프란시스 맥도먼드는 정말 그렇다고 아 그리고 그 캐릭터에 그 아까도 약간 말했지만 고생을 너무 한 느낌이 드는 게 막 주름이랑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주름을 보면 생각나는 게 예전에 어디에서 인터뷰 같은 거를 했었는데 워낙 이제 여배우들은 좀 계속 얼굴을 비슷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잖아요. 근데 프란시스 맥도날드가 그런 거를 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자기는 자기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다 자기 아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고생을 내가 해가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름을 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아들도 입양한 아들이잖아요. 아 그 조엘 코엔이랑 맞아요. 네, 제가 입양한 알기로는 아들인지 입양한 몰랐어요. 아들이에요. 제 룸메이트가 같은 학교 다녔었다고. 아무튼 간에 진짜? 그거 하니까 생각났는데 프란시스 맥도날드가 파고로 여주인공상 맞나요? 여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받았을 때 되게 멋있는 그 수상소감을 했었어요. 그게 자기가 너무 감사드린 사람 많고 그 사람들이 다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세 명만 딱 얘기하고 싶다. 세 명의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하면서 에탄 코엔을 먼저 얘기하면서 내 안에서 최고의 배우를 이끌어내줘서 고맙고 조엘 코엔 얘기를 하면서 내 안에서 여자를 끌어내줘서 너무 고맙고 자기 아들 얘기를 하면서 내 안에서 엄마를 끌어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 되게 심플한 말인데 감동적이고 그 주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 인터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게 아마 이게 저희가 토론토 영화제 할 때 인터뷰 보면서 들었던 얘기 같은데 스리빌보드 불에 탈 때 불 끄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그 아들이 못 끄게 하려고 막을 때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막 그 아들 이름 부르면서 막 마지막 걸 할 때 진짜 너무 너무 장난 아니에요. 네, 진짜 장난 아닌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연기하지? 그 쓰리빌보드가 세계 빌보드에 불타는 장면이 원래 더 있었는데 좀 잘랐나 봐요. 그래서 그 장면 어디 갔냐고 그 장면 좋은데 그러면서 생락을 농담하고 그러는데 그 맥도먼드가 이제 소화기 들고 뛰는 긴 롱샷으로 긴 거리를 뛰잖아요. 저 그 장면 너무 슬퍼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생각보다 빨리 끊긴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맥도먼드가 넘어졌대요. 근데 맥도나가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왔는데 맥도먼드가 이거 지금 넘어진 건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내가 늙어서 넘어진 거라고 이건 나였어. 근데 너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시 했다고 맥도먼드 다시 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 그쵸 진짜 더 들어와서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볼 때 두 번 다 그 생각했었어요. 너무 빨리 잘랐다. 근데 뭐 뜻이 있었겠죠. 얼마나 고민해서 편집했겠어요. 네.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좀 잘린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빌보드를 우리는 어쨌든 멀리서 많이 보니까 이게 되게 모여있는 세 개의 빌보드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옆에서 봤을 때 그 엄청난 높이의 빌보드 사이의 거리가 또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밀드레드가 뛰어갈 때 되게 느리게 보여요. 네. 아 그리고 실제로 느리겠죠. 아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그 소화기도 들고 인간의 유한한 존재가 막 열심히 뛰어가는데 되게 가슴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불타는 빌보드 위로 올라가서 끄려고 하고 근데 막 소화전 다 나가고 막 얼마나 막막한지.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했던 얘기 다 때려치우고 정말로 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지루할 새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웃기고 울리고 관객을 진짜 막 휘두르는 영화죠. 맞아요. 그리고 진짜 아까 우리가 약간 너무 이렇게 가르치는 톤이 아니라서 좋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그랬어요. 밀드레드가 이제 신부님한테 그 LA의 갱단 얘기를 하면서 크립이랑 이제 블러드 얘기를 하면서 막 그 갱에 일단 가입을 했으면 너네 다 죄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 너무 직접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민망할 수 있는 장면인데 맞아요. 딜리버리가 다 했다. 너무 연기가 좋았고 이게 다 이제 뭐 쓰는 것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이게 다 아다리가 맞아서 그렇겠지만 네, 정말 다 잘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사슴 장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살짝 민망할 수. 사슴도 너무 약간 비현실적으로 생기기도 예쁘게 했고. 생겼고 그리고 사실은 아무도 없는데 사슴 한 마리 와가지고 사슴 딸인 척하고 얘기하는 거 사실 짜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 인간 안에 있는 조금 남아 있는 그 뭐라 해야 되냐 인간성, 인테그리티의 상징 같기도 하고 되게 좋아요. 참 감탄스러운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그 킬러들의 도시 보면서 느낀 건데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fuck? 아니요. 욕은 당연히 자주 쓰는 거고 네. 그 어떤 표현 같은 게 거의 똑같은 표현이 등장한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이 빌보드에 대해서 그 방송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윌로비 서장을 딱 집어서 얘기를 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그 밀드레드가 이게 어딘가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게 이 윌로비 서장에게까지 올라가서 멈추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표현이 있거든요. 뭐 this buck goes up to 뭐 누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그게 킬러들의 도시에도 나와요. 그래서 왜 레이먼드를 왜 죽여야 돼? 뭐 이랬는데 그럼 이 어린 소년이 죽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겠냐? 거기에서 끝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똑같은 문장을 썼고 그 말이 저는 어쨌든 간에 다시 종교를 떠올리게 하네요. 이 사람 영화에 어쨌든 간에 계속 언급되는 게 종교잖아요. 어쩌면 그것도 사실 코엔이랑 약간 비슷한 구석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보면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고 왜냐면 거기 나온 프리스트들은 항상 좋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시리어스맨처럼 믿고 싶어하는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사슴 나왔을 때 말했던 대사처럼 이게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는 말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고 생각나니까 반복되는 단어 중에 crucify라는 단어도 등장해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가 못 박힐 때도 그 처형당한다고 할 때 crucify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밀드레드가 광고판 불탔을 때 걔들한테 어떻게 할까 혼잣말 하잖아요. 근데 다 걔네 다 크루시파이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킬러들의 도시에서도 그 레이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크루시파이라는 단어를 쓰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빌보드에서 그 단어를 썼을 때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종교적인 약간 인상을 남기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시리어스맨이에서 주인공이 계속 정신적으로 막 찾는다면은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정말 찾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비슷한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똑같이 난쟁이와 난쟁이 비하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렇죠. 굉장히 그 맥도나의 향취가 짙었다. 뭐 그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쓰리빌보드가 오히려 좀 약간 다른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사이에 삽입된 이야기가 없다는 정도? 왜냐면은 앞에 두 작품은 다 삽입된 이야기, 특히 세부 사이코패스는 뭐 삽입된 이야기 천지고 너무 많죠. 네, 어느 게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네.
연극 필로우맨 같은 경우에서도 그 소설가가 쓴 글의 내용을 계속 그 취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해주거든요. 그래서 동화를 끊임없이 들려줘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필로우맨 얘기를 하자면은 이것도 되게 슬픈 얘기인데 필로우맨이 뭐냐면은 이 작가가 만든 가상의 슈퍼맨 같은 맨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아이가 슈퍼히어로구나. 네, 슈퍼히어로예요. 근데 어떤 슈퍼히어로냐면은 아이가 커가지고 커서 온갖 고통을 겪고 결국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아직 행복했을 때 자살할 수 있게 설득하는 더 빨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게. 그러면은 시간을 돌려주는 건가요? 저도 본 지 오래돼서 사실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시간을 돌려준다기보다는 아마 말로 설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운명인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거죠. 너는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그 거기서 아이를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자살을 유도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됐던 아이가 왜 그때 나를 설득하지 않았냐라고 막 뭐라고 필로멜 비난하면 필로멜이 그때 너는 너무 행복했었고 갑자기 또 우울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땐 내 말이 들리지 않았을 거야. 막 이런 거. 너무 행복했었다고 해서 내 말을 안 들었다고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은 그 아이가 말하죠.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고. 왜? 너무 슬프잖아. 그런 게 필로맨의 캐릭터고, 그냥 갑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약간 이거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그 밀드레드가 딸과의 마지막 대화를 회상하는 장면이 잠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 너무 슬프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짜치죠. 마지막 말 하지 말았더라면 막 이런 생각하는 거 되게 너무 뻔한데 클리셰죠. 사실 클리셰죠. 근데 그 여운 남기는 타이밍이랑 그 모든 게 너무 그것도 진짜 신기해요. 왜냐면 그 장면 봤을 때 저는 분명 논리적으로 이거는 굴인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나는 마음이 부러졌어 이미. 그러니까. 정말 신기해요. 그런 거 되게 흔하잖아요. 내가 마지막에 험한 말하고 헤어진 사람이 죽었을 때 되게 그 죄책감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쵸. 뭐랄까. 근데 그게 또 타이밍이 또 완벽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밀드레드가 왜 이렇게까지 슬퍼 보이고 화가 나서 행동을 하는 건데 그리고 처음에 되게 당당해 보이는데 혼자 남아있을 때 되게 괴로워 보이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에 그 장면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타이밍도 좋았던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납득이 됐던 거겠죠. 네. 그래서 마치 그게 결국엔 밀드레드에게 얼룩처럼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사실 이 영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또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그것만 보여주고 결국 이 딸이 어떻게 죽는지는 보여주지 않았다는 우리가 윈드리버를 보면서 비난했던 그런 장면이 그녀가 정말 죽는 장면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시체도 사실 심지어 아예 태워버려가지고 그 얼굴조차 확인할 수 없게 함으로 인해서 비극은 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혹성 오히려 옅어져서 마치 시체처럼 보이지 않고 사실 심지어 가짜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 사진 이미지들은 그러면서 또 어떤 점에서 정말 말 그대로 얼룩처럼 남아 있는 게 그 윌로비랑 딕슨이 그 빌보드 앞에 가가지고 그 풀밭을 보잖아요. 그럼 그 풀밭에 그 어둡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잔디 색깔이 다른 곳이 있는데 그게 마치 저는 그녀의 시체가 있었던 곳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생되었으니까. 그 윌로비가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풀을. 근데 그 풀밭의 그 부분만 색이 다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그녀의 얼룩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고 재밌고요. 정말 오랜만에 극찬만 계속하다가 끝나는. 그래서 정말 농담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실 세태를 다 반영하고 있고. 그걸 너무나 또 참 시의적절하게 사용이 됐죠. 근데 저는 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쓴 건지 좀 궁금하긴 한 게 피처폰을 쓰잖아요. 근데 구글이 있었던 시대란 말이죠. 2000년대 초반? 근데 너무 왜냐면 이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가 딕슨 같은 경우에 특히나 너무나 태행적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21세기인가라는 생각이 들만도 한데 또 뭔가 미국의 구석 어느 도시에선가는 너무나 아직도 그럴 것 같고. 네. 개봉도 안 한 영화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어차피 곧 개봉할 것 같으니까 맞아요. 네,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추. 추천자? 네, 대충 됐죠? 저는 또 성의 없어서 죄송한데 저 요즘 추천자 고갈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아, 네. 저는 그냥 안 한 것 같아서 파고를 추천할게요. 아, 네네네. 그리고 뭐 제 비밀 프로젝트잖아요. 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계속 얘기한 것처럼 코엔 형제의 영화가 생각나기도 하고 파고의 눈밭을 보고 있으면 쓰리 빌보드의 오프닝 시퀀스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 와중에 프란시스 맥도만드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사실 파고에선 굉장히 뭐 순박한 캐릭터잖아요. 정말 밀드레드와는 또 정반대의 캐릭터긴 한데 그 순박한 이 마지 건더슨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악행을 만났을 때 이해를 못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 나는. 돈 때문에 이랬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영화를 보면 그 이해를 못하는 마지 건더슨이 또 너무 슬프기도 해요. 근데 마지 건더슨이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이랑 따뜻한 집에서 막 되게 덩치도 크고 막 임신도 했고 막 되게 덩치가 큰 사람 둘이 이렇게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면 그냥 저게 유일한 희망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뭔가 언뜻 이 설명할 수 없는 신이 버려놓은 세계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들이 뭔가 안간힘을 쓰는 모습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생각이 가끔씩 났고요. 네. 그냥 프란시스 맥도만드 연기가 너무 좋고 그것만으로도 볼만한 작품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파고를 한번 안 그래도 다시 봐야겠다. 기억이 안 나서 너무 생각하고 좋아요. 있는데 그리고 이건 상관없는데 TV 시리즈도 저는 시즌 1밖에 안 봤어요. 근데 시즌 1이 영화 저번에 얘기하셨던 거 알죠? 그런가요? 여기 계속 하세요. 파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우 이름 하면서 걔가 다 했다. 빌리 밥소튼 맞네.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뭐 다른 면으로 얘기하자면 파고의 시즌 1도 굉장히 재밌고 네. 코엔스러워요. 그래서 뭔가 겨울에 이불 밖에 나가기 싫을 때 그 마라톤 하기에 좋은 드라마입니다. 저도 사실 추천작이 드라마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영화는 데이빗 린치의 트윈픽스. 왠지 한번 추천했던 것 같기도 한데. 식스핏 언더만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 하지만 트윈픽스 얘기를 많이 하긴 했죠.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건 뭐 트윈픽스 시리즈 전체고요. 그 예전에 방영했던 시즌 1, 2나 아니면 이번에 다시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트윈픽스 새 시즌 다 추천하고 싶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데이빗 린치가 또 맥도나가 밝힌 자기에게 영향을 준 감독들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 마틴 맥도나라는 재밌다. 인물 자체가 굉장히 연극판에서 이미 문제적이었던 게 그 영국에서 되게 대표적인 극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영국 극작가들의 영향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었던 건가요? 그쵸. 그래서 막 천재란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영화에서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미 연극 작가 시절에 이미 얘기를 해버린 거죠. 연극계에선 너무나 싫어했겠죠. 폭력적인 발언이다. 너무 싫었겠죠. 뭐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뭐 특히나 미국 감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더 자존심 상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데이빗 린치, 쿠엔틴 타란티노, 마틴 스콜세지 이런 사람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뭐 트윈픽스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톤은 많이 다르지만 이야기 면에서는 재밌는 유사한 점이 있어요. 조용한 가상의 마을에서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마을이 뒤집힌다. 뭐 그런 점에서 이야기적 유사성이 있고 분위기는 많이 다르지만 그리고 사실 트윈픽스가 진짜 떠오르는 이유 아주 심플한데 그 경찰서 벽면에 웰컴 에빙 미주리 뭐 이런 거 하면서 새가 그려져 있잖아요. 저는 그 그림이 트윈픽스에서 따왔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맞아. 오프닝 시퀀스에 등장하는 그 새. 네, 트윈픽스 오프닝 시퀀스에 등장하는 새랑 굉장히 유사한 새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 트윈픽스 자체에서도 그 마을 입구 표지판이 사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로 새로 사용되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너무 강하게 떠올라서 트윈픽스를 추천하고 싶고요. 뭐 다른 이유로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트윈픽스 세 번째 시즌을 아직 끝까지 다 못 봤는데 이제 슬슬 시간이 좀 날 것 같아서 올 겨울에는 이제 이거를 마무리하고자 하고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트윈픽스 새 시즌에 대한 장점을 하나 꼽자면은 이것도 음악 사용이 되게 재밌어요. 그
저는 오프닝 음악도 좋던데. 아, 그쵸. 오프닝 음악도 좋죠. 이게 그 누구지? 줄리? 되게 뭔가 고전적이면서. 네네네. 되게 좋죠. 그분 노래도 이 드라마 시리즈 중에 2번인가 3번 나오는데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이게 거의 모든 에피소드에 어떤 특정 가수를 초대해가지고 그 뱅뱅 그 트윈픽스 안에 공간인 뱅뱅바에서 그 곡을 전체를 그냥 다 불러버려요. 드라마 동안.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갑자기 막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따로 나와가지고 가수가 노래를 시작하는데 그 노래를 한 곡을 다 부르고 다 불러버려요. 그냥 갑자기 네. 난데없이. 난데없이. 그게 되게 역시 데이비드 린치는 쿨하다. 그냥 진짜 쿨하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나는 데이비드 린치야. 나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난 여기에 갑자기 노래 다 넣어야겠어. 걔가 불러야겠어. 이러면서. 물론 이게 드라마적인 타이밍 때문에 종종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들어올 때도 있고요. 물론 또 크레딧 시퀀스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는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트윈픽스 보면서 새로 이 가수 좋네라고 하면서 알게 된 가수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음악도 좋으니까. 네, 음악도 좋으니까 데이비드 린치의 트윈픽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린치의 영화도 약간 그런 면이 있지만 좀 느리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좀 종종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윈픽스의 그 대각선 이상한 번개 무늬가 가득한 방에 일단 빠지시면은 쉽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데이비드 린치의 트윈픽스 추천드립니다. 다음 작품은 패터슨을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그렇죠. 패터슨도 동네 이름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맞네요. 동네 시리즈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뭔가 그 에빙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게 가짜 도시잖아요. 근데 네. 그 경찰서 옆에 그 벽에 그려진 아까 말씀하신 그림도 그렇지만 그 윌비가 일하는 광고회사 벽에도 무슨 에빙 뮤직 페스티벌인가 뭐 있지도 않은 어쨌든 페스티벌의 포스터를 또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뒤에다가. 네, 맞아요. 되게 귀엽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뭔가 윌비는 뮤직 페스티벌에 갔다가 포스터를 모으는 사람일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고. 근데 그 장면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딕슨이 그 롱테이크로 찍었잖아요. 딕슨이 화나가지고 쳐들어갈 때. 네, 쳐들어갈 때. 근데 정말 딕슨이 처음으로 물론 이제 당연히 경찰에 반대인데 그 막 봉을 딱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탁 넣고 뭐라 그러지? 각 잡고 유리 딱 깨고 다시 깨고, 탁 집어넣고. 다시 저는 그것도 좋아요. 때리러 가기 전에 경찰서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 윌비랑 파멜라가 막 이렇게 막 장난치고 있는 거. 근데 그게 밀드레드가 취조받으러 왔을 때도 보죠. 그걸 보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귀여운 샷이에요. 것 같아요. 그 블라인드 사이를 이렇게 소소하게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짐장우 씨의 패터슨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